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모바일 상담센터,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장래입니다. 먼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시작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비가 비상식적으로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상 예정되어 있던 두 번째 강좌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7시 15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장 못지않은 생생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성장 토크 콘서트 학부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좌 때 미디어와 감정에 대한 고민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높은 자신감,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이시자 사단법인 마음건강센터 이사장이신 김은지 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채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방금 실로 비상식적인 기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비상식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각종 범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 많은 것들이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살게 하려면 어떤 걸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슨 답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를 생각을 하려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이가 처음에 우리한테 왔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뱃속에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말을 하게 되나, 어떻게 세상을 세상으로 인지하고 나를 엄마로 인식하게 되나, 사실 여기에는 아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평범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능력을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서 경험하는 걸로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요람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막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내 눈앞에 손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손이 내 손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태어날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살면서 손을 움직이고 내 몸의 근육의 감각을 느끼면서 아, 이게 내가 근육을 이렇게 쓰면 이게 내 손인데 내 손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컨셉이 생기는 데에는 먼저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픈데 주 양육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분유를 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알게 되죠. 저 사람은 나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맨날 와서 얘기하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 저 사람은 엄마구나.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엄마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 양육자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가 하는 행동을 해석하고 어떤 행동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막 가서 강아지를 딱 만지려고 해요. 그럼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어요? 헉! 하고 놀란 표정을 짓죠. 그러면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서 꽃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아우 예쁘다 그러면 아 이거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꽃을 보는 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 아주 조그만 세포로 시작했던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감각,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데 불행하게도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좋은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해나 자살을 빈번하게 하는 이제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질환을 연구한 리네한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 분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어렸을 때 양육 환경이 비수용적이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은 타고난 특징이 틀려요. 그쵸? 어떤 집은 엄마가 차분하고 어떤 집은 아이가 활발해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보면 아이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쟤는 왜 저렇게 늘 저렇게 산만한가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나의 기질, 나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늘 100점일 수는 없어요. 10번 중에 7번 잘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 나한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엄마 하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에게 비수용적인, 비수인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 예민하니? 그게 왜 화를 낼 일이야? 너 정말 야, 네 동생 봐. 네 동생 안 그렇잖아. 이렇게 계속 아이를 비수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평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고 지적받는 거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길을 피하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엄마의 시선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엄마는 아이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 눈에 비치는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를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막 짜증을 냈는데 엄마가 엄한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이는 내 감정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억압, 수치심을 느끼죠. 또 어떤 경우에 아이가 시험을 80점을 맞아 갖고 왔어요. 받아쓰기를. 근데 엄마가 받아쓰기 시험지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 잘 못했구나.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너무 산만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이렇게 찌푸린 눈으로 쳐다봐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느껴요?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 엄마의 언어 혹은 엄마가 표현하는 표정, 몸짓, 어떤 아우라만으로도
아이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애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은 언어를 갖고 스스로 엄마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의 눈빛,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행동들에 계속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면 아이가 훌륭하다고 얘기해 주면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막 칭찬합니다. 우리 아이는 천재 과학자가 될 거야. 엄마가 봤는데 우리 아들처럼 공룡 이름을 다 잘하는 아이는 없어. 그러면 아이 마음에는 이렇게 내가 천재의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늘 내가 천재로 비춰졌는데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그 천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좌절이 생기죠.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천재는 없어요. 기껏해야 뭐 아인슈타인 몇 분뿐이죠, 그쵸? 우리는 그냥 보통의 존재인데 내가 보통의 존재라는 거를 아이들이 들킬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그 칭찬은 현실에 기반한 아주 적합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이한테 거대 자기를 만들어서 평생 거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과도한 모습을 갖게 되도록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면 아이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거, 아유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래도 네 형만큼은 아니지, 이런 것은 분노와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실제 아이의 모습에 적절하게 반영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아이가 주변의 피드백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아주 조금 부모가 성취 압력을 주면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공감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50점, 받아쓰기 50점 맞아왔을 때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아유 시험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아이를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이한테 일부 위로가 되는 것은 맞지만 많은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의 성취를 놓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가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 것은 나는 기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칭찬, 어떤 약간의 성취 압력이 필요하냐 하면, 야, 요번에 지난번보다 그래도 20점 올랐네? 잘했어.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 조금 공부했는데 20점이나 올랐어. 엄마랑 조금만 더 하면 다음번에는 80점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가 뭘 도와주면 너가 80점을 맞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 못한 거를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취의 정도를 함께 나누고 이거를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같이 상의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아직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학습에 부모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를 늘려가고 그 성취를 현실적인 성취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는 사람이 효능감이 있고 유능감이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그렇게 조금씩 이끌어주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신감은 뭐고 자존감은 뭐고 자존심은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감은 잘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일 체육 앞구르기를 해요. 응, 엄마 나 그거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자신감인 거죠. 그쵸? 자존심은 나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는 나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조금 더 폭넓은 느낌입니다.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존이에요. 존중.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요.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건 어떻게 생기냐? 첫 번째로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수용해주고 수인해줘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유능감을 경험해주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이든 아니면 어떤 활동이든 그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약간의 기대, 너무 지나친 기대 말고요. 아주 약간의 목표를 주고 아이가 성공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아이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주변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적절하게 시도했을 때 적절하게 성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한다면 아이가 스스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내가 존재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로부터 높은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가 아이를 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일전에 많은 강의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든 아이든 각자의 기질과 특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지 아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랑 다르다고 아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는 좀 목소리가 크네. 그건 도대체 누구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소심해. 그거는 또 누구 기준이죠? 결국 엄마 기준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엄마가 세상에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는 크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어서 우리 아들 목소리가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마랑 같이 목소리 톤을 한번 맞춰볼까? 엄마도 너처럼 크게 해볼까? 너 엄마처럼 작게 해볼 수 있니? 어떨 땐 크게 얘기하고 어떨 땐 작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실용성에 맞춰서 같이 논의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거는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 오셔서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ADHD래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흐느끼는 부모님들을 봬요. 선생님, 우리 애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저는 이 애를 보고 있으면 제가 막 가슴이 턱턱 막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애 관련해서 그 집 아들은 친구가 없어. 내가 보면은 그 집 아들 너무 불쌍해. 내가 다 속이 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화나시겠죠. 아니 자기가 뭔데 내 아들이 불쌍해?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아이를 불쌍하게 여길 권리는 없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삶이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면서 혹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남들한테 불쌍함을 동정을 받을 일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를 나가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그거를 극복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부모로서 아이의 자존감을 뭉개는 아주 빈번한 실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말 양육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애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 잘 키우실 거예요? 우리 애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엄마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을 도와주면서 키우는 거죠. 또 빈번하게 하시는 게 남들 앞에서 내 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져요. 무심코 한 얘기가 아이한테 엄청난 상처가 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옆집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면 내 아이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옆집 아이한테 얘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내 아이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의 산만함이나 아이의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게 되는 것 같다면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잖아.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누구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웃으면서 뛰어오면 엄마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갖고 있지 않은 기질이어서 와, 저렇게 즐거워 보일 때도 있구나 하고 신기하고 좋을 때도 있어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너의 기질인 것 같아. 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에서 힘들 때는 없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면 그래서 뭐 아이가 이야기하겠죠. 가끔씩 엄마 내가 애들한테 막 우와 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거나 피할 때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의 단점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장점을 칭찬해주고 받아들이고 단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가능한 성취 목표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걸 달성했을 때 격하게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야, 엄마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랑 시험 문제 풀면서 오늘 꼭 80점 넘을 줄 알았어.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너무 좋아 하면서 격하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옆에 드론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춰주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많이 말고 아주 살짝만 앞으로 나아가서 이쪽인 것 같아 하고 조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부모가 굉장히 많이 참고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굉장히 집중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있는 주제 중에 또 하나는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주고 싶다입니다. 자존감 높은 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소망을 가져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내 아이는 저와 다르게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막상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각자한테 필요한 행복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아이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그 고양이가 주인이 좋으면 쥐를 잡아다 주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한테 행복을 직접 쥐어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도와주려면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 심리검사를 하면요, 심리검사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아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한테 행복이 있어도 그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부모의 행복함을 충분히 표현하고, 엄마는 이럴 때 행복한데 너는 어떤 게 행복해?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행복을 줄 순 없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같이 배양해 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평생 자신의 행복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유능한 아이, 뛰어난 아이, 우리가 그냥 세상의 변화는 속도가 고만고만할 때에는 그 아이가 그냥 정해져 있는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련과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전쟁 날 줄 알았나요? 몰랐죠. 점점 더 세상은 빨라지고 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생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뛰어난 능력, 수학을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위기 관리 능력, 그것도 새로운 얘기야?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존감이 높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탓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세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고 이후에 어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과정이었던 걸로 아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 부모가 긍정적이고 희망을 굉장히 잘 찾는 분이라면 아이는 이 어려움 뒤에 또 가치 있는 것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죠. 이 빠르게 변화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든다면 부모님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아이의 삶도 흥미진진한 그런 미래가 될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지 원장님의 강의였습니다. 감사의 박수와 응원의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쏟아지는 질문들 중에 저희가 엄선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2,800개가 합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이 많이 된 순서로 골라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은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은 사춘기 아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네. 네,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단순히 걱정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일단은 부모님이 이것이 내가 아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꼭 하지 말게 해야 되는 내 일이냐? 그쵸? 예. 근데 꼭 그런 게 아닌데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안 듣나요?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안 해요. 그럴 때 제가 이게 무슨 질문을 한 건가 하고 무슨 이제 요청을 한 건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아이가 양치를 안 해요. 양치하면 좋죠. 근데 양치 안 하는 게 부모와 아이 사이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그거는 사실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이냐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하는 부모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제 아이를 존중하는 화법으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사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갈등이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킨 거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컨텐츠를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방도 하나 못 치우니? 방 좀 치워! 하고 얘기하는 거랑 우리 아들 방에 이불이 아직도 널려있네? 엄마랑 같이 치울까? 혼자 치울 수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컨텐츠의 문제라면 부모님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아이와 타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모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는 부모님의 양육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에 오셔도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그 내용을 아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셔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제가 아니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자신감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본인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꾸 그 친구가 넘사벽이라서 자기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하지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너네들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선생님은 크레파스가 떠올라. 어떤 친구는 빨간색, 어떤 친구는 노란색, 어떤 친구는 파란색, 다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는 크레파스지. 근데 색깔이 밝은 걸로는 우리가 노란색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색깔이 강력한 걸로는 우리가 검정색을 따라갈 수 없어. 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너가 갖고 있는 크레파스에 노란색이 어느 날 나도 검정색처럼 강해질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 하나를 잃게 되죠. 그쵸? 그래서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잘하는 걸로 나를 굳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너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너무 비구체적이에요. 예, 너무 브로드하죠.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면 엄마가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이가 듣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너는 네 생각은 어때? 아 그래? 근데 엄마가 보기에 너는 대신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 아닌가? 하면서 아이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다가 보면은 아이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혹은 내가 유튜브에서 양육서적에서 정답을 봤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답을 이야기하게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면 본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갑니다. 때로는 부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답을 찾아낼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랑 비슷한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왜 부부싸움하고 나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우리 나중에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렇게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래 엄마 그래도 나도 이런 거 좀 하지 하는 결론에 아이들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라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느꼈지만 이 소아 청소년 정신과 선생님들이 비유를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질문을 크레파스로 비유를 하셨는지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됐는데요. 마냥 착하고 순하고 성격 좋은 딸이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 같습니다. 동생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짜증을 냅니다. 딸과 저도 점점 부딪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무얼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그 밖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는 행동 조절도 잘하고 감정 조절도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더 이상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모범생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네, 공부죠, 공부. 아이가 공부를 좀 하면 우리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짜증을 좀 받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글쎄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걸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 안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스트레스를 부모님들이 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이 아이의 마음을 더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나 어렸을 때 집에 괜히 막 짜증나는 일 있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야, 뭐 밥 먹어 그랬는데 나 지금 기분 나쁜데 무슨 밥이야, 밥은? 그리고 이렇게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내가 왜 엄마한테 짜증을 냈을까? 왜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죄책감은 아이들을 더 병들게 만들어요. 죄책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더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부모님이 적절하게 그거를 지적을 하고 아이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가 나왔을 때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너 엄마 아까 되게 놀랬어. 너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얘기하는 거 처음이잖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런 거야? 하고 일단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 좀 속상했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도 속상해.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가 엄마 제가 미안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도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스스로의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는 무력한 상황이 되지 않게 부모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조절력을 늘려주고 유능감을 올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네. 왜냐하면 엄마가 스스로의 감정, 스스로의 불안을 먼저 조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예, 이건 제가 저도 참 궁금한 네네네. 질문인데, 네. 자,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자신감을 낮추지는 않으면서 훈계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조절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조절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아이는 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아이가 아직 발달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냥 편안하게, 그게 이렇게 저는 아이들한테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어머니께서 네가 동생을 때렸다고 얘기하시던데 너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거 아니지? 응. 너도 안 때려야 되는 거 아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지? 하고 물어봐 줍니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너가 선생님이 비밀을 알려줄 건데 우리 뇌는 잘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그리고 특히나 그런 때리고 싶은 거 조절하는 거는 20대까지 조절 능력이 자란대. 그러니까 아직은 네가 완벽하지 않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근데 완벽하지 않은 거랑 노력하지 않는 건 다르다. 한번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유도를 합니다. 네가 조절 못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는 거, 그것 또한 네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네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반항을 하려고 조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제 엄마가 뭐 한쪽만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제 정서적인 뭐 우울이나 뭐 불안 때문에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말하자면 화가 나고 억울한 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행동을 조절 안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억울함, 그리고 아이가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부모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아이가 좀 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데 네, 규칙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몇 개나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아까 원장님 강의하신 do's and don'ts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반드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해도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잘 씻고 정리정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기질을 봤을 때 조절 능력이 좋은 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부모가 요구하는 게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활동적이고 옹알이 할 때도 뭔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이 케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조절 능력이 타고나기를 좋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후로 자라나는 것도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가늠을 해봐야 돼요. 얘가 하루에 3번 양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앤지 아니면 하루에 3번 양치를 하려면 부모가 엄청 아이를 이제 푸시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아이인지 가늠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형제여도 어떤 아이는 제 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우고 가지만 어떤 아이는 하루 3끼 자기 먹고 싶을 때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이제 상황을 먼저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후자의 아이, 조절력이 좋지 않은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너는 왜 꼭 해야 되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걸 못하니?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조절이 안 될 수 있어. 엄마가 보니까 너는 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늘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내가 이 잔소리를 해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과 내가 이 잔소리를 해서 아이와 관계가 망가지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를 늘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아이와 관계가 망가지면 아이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와 부모 사이가 굉장히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고민을 하시면서 적정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네.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와 부모인 저희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미 그 어떤 무능감을 느낀 것 같, 무력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기질이 다름을. 네. 아이와 부모의 기질이 다른 거는 정말 저는 가끔 이제 농담으로 남편이랑 궁합이 안 맞으면 내보내면 되지만 아이랑 궁합이 안 맞으면 내보낼 수도 없고 정말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아이의 행동, 심리에 대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어머니들이 심리 검사를 하는데요. 심리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평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얘가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아이의 기질과 상황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조언을 주실 겁니다. 아이와 기질이 맞지 않는 게 병은 아니에요. 당연히 병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난 것 뿐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와 엄마의 기질이 많이 다르면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부모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아이도 억울함이 많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이제 김은지 원장님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있으면 1분 이내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됐어요. 일반적으로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감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존중이라는 거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존중은 아이가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가치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잘 나누고 만들어 간다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김은지 원장님께 감사의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들 하죠.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 부모 세대와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겠지요. 예. 저도 요즘 저희 아이들 때문에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며 세종 학생정신건강센터장이신 김현진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환영의 채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디지털 시대, 특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실까요? 사실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디지털 시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 소통, 디지털 시대에 대한 자녀와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 디지털 시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사연들, 이런 얘기들이 대략 한 2010년, 2000년대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스마트폰,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들은, 저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디스켓을 갈아 끼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부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컴퓨터 디스켓을 갈아 끼면서 부팅하기도 하고, 이런 되게 시대를 겪었는데, 아이들은 이제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 손바닥 위에 컴퓨터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소통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자녀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용어인데요. 우리는 사실 디지털 시대 이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더욱 익숙한 기성세대 시대를 살아왔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PC에서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시대라든지 이런 수많은 디지털 혁명 가운데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너 디스켓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디스켓이 뭐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는 컴퓨터하여 이 말이 인터넷을 한다는 이야기와 사실은 동일하게까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의 어떤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한번 우리 기성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부모들은 일종의 이민자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어를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지만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모국어의 특성, 그러니까 영어를 제2 언어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민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러한 소통 방법,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고 디지털 문물을 이용하는 방법들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과 함께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특성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디지털 기술이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특성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자, 특성을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이 처리된다는 일종의 멀티태스킹의 시대라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어느 정도 제한된 출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된 정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수많은 정보에 계속 홍수에 전 세계에서 쏟아나온 정보에 이제 노출이 돼 있고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멀티스크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PC, 뭐 노트북,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이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은 이 카카오톡, 그러니까 이 메신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메신저의 특성은 뭘까요?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그러한 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카톡 올리면 바로 이제 답장을 보내거나 혹은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답장을 보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카카오톡이 그룹 채팅방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단 한 번 글을 올렸지만 그 글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수없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그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이 매우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어떤 앱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아실 겁니다. 뭐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SNS를 살펴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형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러한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앱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 수동적인 그런 매체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종의 우리가 그동안 TV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청중에서의 어떤 자세에서 이 아이들이 직접 배우로서 그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극성과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앱들을 보면은 이제 항상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최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게임인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아이들은 원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더 일상을 놀이처럼 활용하는, 그러니까 도전적이거나 즐거운 일에 더욱 몰두하고 예를 들어서 일조차도 공부조차도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말하자면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이런 기술과 접합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들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의 소통은 사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있는데 TV 좀 그만 봐.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저희 시대랑은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말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좀 그만해, 혹은 카카오톡 좀 그만해, 혹은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카카오톡을 깔아줘야 되나요? 말아줘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그러한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매체와 이제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기존 세대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해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메시지보다 일반 전화, 대면 이런 것들을 훨씬 선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우리가 직성이 풀리고 뭔가 이야기를 메시지라든지 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뭔가 우리가 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의 많이 중요성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메시지라든지 문자를 남긴다든지 왜 카톡 안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런 비대면의 문화에 매우 익숙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어른들은 대면을 해야만이 뭔가 소통이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컴맹 수준의 어떤 그런 굉장히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컴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본 선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어른들은 컴맹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컴퓨터를 처음 이용하는 것처럼 뭐 부팅을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이런 수준까지인 반면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컴퓨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뭐 기기에 대한 친밀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들 그래서 부모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러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따라가기 힘들고 뭔가 버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만 해봐도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기기들을 잘 활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아이들 그 앱 차단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차단 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스크린 타임 같은 아이들 앱의 관리 그런 앱을 많이 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뚫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익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실 부모 입장에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기술력, 아이들의 디지털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버겁다라고 느끼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리터러시 능력이라든지 기술력 자체가 매우 높은 그런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요새 애들은 진득하게 뭐 앉아서 쓰질 않고 진득하게 앉아서 뭔가 활동을 하질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를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하루에 쌓이는 그 알림 메시지가 하루에 대략 평균 잡아서 50개에서 70개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져 오는 그런 홍수 속에서 그냥 가만히 진득하게 앉아서 그 정보를 수동적으로 뭔가 몰두하는 것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우리가 다양하게 수집하고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러한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좀 투덜대기로는 어른들이 투덜대기로는 애들은 뭐 이렇게 제목만 보고 판단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할 수 있고 짧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마트폰 공간에서만 지내고 아이들이 현실적인 만남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직접 만날 필요, 그런 대면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통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리를 두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소통하는 방법에 매우 익숙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익숙해서 생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얼굴을 보고 편견을 갖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40대와 10대가 같은 말을 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사실 우리가 흔히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일종의 디지털 평등, 우리가 이러한
이게 우리가 겉모습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컨텐츠만으로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반응들에 의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민주주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인간관계는 사실 우리가 만나고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학교에서 만나는 혹은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렸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그런 확장된 소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의 카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만난다든지 또는 SNS상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학교의 친구들과도 어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어울리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정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우리가 애들은 너무 개별적이고 아이들은 자기만 알고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아이들의 겉모습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무위키 같은 그런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러한 사이트의 특징을 보면은 집단지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편집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집단지성, 집단지식, 지식 공유를 일반화하고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사실 디지털 시대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얘기를 제가 좀 갑자기 얘기를 바꿔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디지털 시대 매체를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우리 TV,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매체를 보고 있거나 아이들이 뭔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그런 특성들이 어른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TV는 바보 상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 화형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 어떤 매체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제한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매체들이 바로 정보의 대상이고 소통의 대상이고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 목적성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체, 디지털 기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달라서 결국은 아이들 입장에선 필요해서 쓰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선 제한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덜 써야 되는 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런 면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원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리, 통제 측면에서 항상 양을 통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아마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10분 만에 뭐 혹은 뭐 여기까지만 보고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양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시간을 가지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관리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 즉 시간이 아니라 컨텐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은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 하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4가지 교육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4M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미니멈라이즈, 최소화하기, 사용 시간은 줄이고 기계가 없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두 번째 이제 완화시키기, 함께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줄여 나가보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험성을 줄인다가 아니라 바로 함께 이용을 해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같이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의식하기. 여러분 핸드폰 앱에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그 앱상에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항상 모니터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본보기가 되어주기.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제일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시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부모가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고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보통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약하고 우리가 어떤 그 즉각적인 제목을 읽고 판단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아이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보다는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말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그런 소통 방법이 아이들한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을 우리가 함께하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보다는 둘째 주 수요일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 오히려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는 더 즉각적으로 다가오고 아이들한테 더 기억에 남기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말보다는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전달하기 위한 언어는 전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약하는 거에 대한 강조점을 저희가 몇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답을 1분 안에 말할 수 있게 핵심을 맨 앞에 설명을 줄이고 길어지면 중간중간에 텀을 둬가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말 참고로, 추가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은 저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오히려 사족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런 서술어가 너무 많이 붙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되고 정제된 언어로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관계가 과연 아이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친구가 맺고 아이가 친구처럼 우리가 친구 같은 부모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모와 자식은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관계죠.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건 사실 어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줄 준비를 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것들이 가족회의입니다. 가족회의. 왜 그러냐면은 가족회의라든지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의견의 전달이나 우리가 장소나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결정해 놓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 아이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자녀와의 관계 역시도 이런 수평적이고 다소 민주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야기도 충분히 그럴듯하고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관계들을 더욱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더욱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제가 디지털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자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원칙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경청을 하고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 강조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해주신 김현진 교수님께 응원의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넷플릭스는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봐야 맞는 걸까요? 저는 넷플릭스는 자세가 중요하죠. 사실은 제일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좀 누워서도 보고 소파에서 누워서 이렇게 재밌게 막 앞에 과자나 뭐 이런 맥주 한 잔 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OTT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매체 중에 하나인 게 바로 그 선택권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누워서 보셔도 됩니다. 누워서 보셔도 되는데 볼 때 어떠한 매체를 선택하는지를 아이들과 꼭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맨날 그런 OTT 뭐 이런 그런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야, 우리 뭐 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과 또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같이 봅니다. 네. 물론 좀 잔소리를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본다면. 네. 아이들 보는 게 재미가 교수님도 있는지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매체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를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 실제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매체의 특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쭉 본다면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뽀로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이들이 보는 것들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매체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컨텐츠나 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함께 선택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빠 이런 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먼저 저한테 그런 컨텐츠를 추천해서 제가 그래 이거 재밌구나 하면서 같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어떤 것들을 이 매체를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할 것이냐 이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찾으면서 네네. 본다는 포인트인데, 네네. 네, 저도 뽀로로 때는 뭐 같이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서서히 네. 없애면서 네. 그냥 그 이후로는 어떻게 애들 빨리 재우고 내 거를 볼 것인가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통화보다는 카톡이 좋다는 아이. 긴 대화를 글로 하기가 저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이기는 한데 이게 메시징에 익숙한 아이들의 특성을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저만 하더라도 뭔가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어색하고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메시지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응답을 내 입장에서 응답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장소, 때.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의 흐름을 깨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응답을 할 수 있고 이런 멀티태스킹의 특성들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화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콜포비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화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좀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느끼거나 이 전화 못 받겠는데 약간 이렇게 느끼는 그런 현상들을 콜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거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전화에 대한 약간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전화 같은 경우에 약간 가깝게 느껴지거나 너무 심리적인 거리가 좁아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됐고 무조건 얼굴을 보고 만났어야 됐지만 지금은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면에서 하는 것들을 대체하진 못하죠.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고 아이의 목소리 톤을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를 100%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메시지의 장점과 메시지가 편한 아이의 특성을 이해는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면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아이와 평소에 얼마나 성장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느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느냐, 결국 그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중국 요리 주문할 때도 항상 전화를 했어야 됐고, 네, 네. 예, 그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됐던 건데,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떤 컴플레인을 하거나 할 때도 전화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다 이렇게 메시지나 어떻게 인터넷에 글을 쓰는 걸로 하려고 하길래 답답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느껴질 정도였던데요. 네, 네. 결국은 선택지가 많은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가끔은 뭐 물론 전화로 하는 게 속이 편하지만 때로는 약간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 답장 전화를 다시 돌려서 하는 것들을 조금 약간 시간을 끄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통 방식의 다양성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자녀와 소통이 그렇다고 너무 부재하다면 기존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오히려 소통 방법에 대해서 보다는 우리가 뭐 메시징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소통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인터넷에서 받은 정보, 예를 들면 게임, 웹소설, 뭐 원자력이나 금융 등 관련된 개인 관심사들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젠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매번 찾아서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들과 이제 저희는 이제 관심사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한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얘기하거나 최근에 정치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이야기한다면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어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물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부모들이 뭐든지 알았어야 되는 시대랑은 다르게 아이들이 지금 정보랑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느냐? 인터넷에서 찾는단 말이죠. 검색을 해서 뭐 우리 때만 해도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지식인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요새는 지식인도 아니에요. 검색만 하면 이미 모든 정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이 오히려 때로는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경우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물어보셨던 내용들은 일종의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데에 대한 어떤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고 아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내가 아이가 먼저 나보다 더 앞서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정보가 좀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만물박사가 아니죠.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나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솔직한 태도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아빠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네가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소통,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알고 있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래서 부모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하고 함께 알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소통을 늘릴 수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재미없어도 그냥 계속 들으시는 겁니까? 듣다 보면 의외로 재밌는데 이게 실제로 애들의 관심사가 정말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거 봤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이의 생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걸 어디서 봤지 싶을 정도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도 굉장히 빠르고 결국은 아이를 약간 반발짝 정도 뒤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성장하거나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모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방금 하신 반응이 딱 저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너 그런 거 어디서 봤어? 그러면서 뭐 또 유튜브 봤어? 이렇게 좀 캐묻게 되고 뭔가 내가 너를 좀 네가 아는 거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알아? 약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도 해요. 얘는 진짜 이거 모르겠지 싶으면서 막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조사해서 애한테 자랑을 하기도 해요. 나 이거 봤다? 너 이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관심사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약간 더 앞장서서 아이의 관심사를 끌어내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반발짝 정도 뒤에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걸 우리가 같이 관심사를 가져준다는 건 사실은 아이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발자국 정도 뒤에서 따라간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못하게 제안을 하셨나 봅니다. 제안을 했더니 핸드폰 메신저로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더라.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배워서 그걸 했냐 했더니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를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뚫린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뭐 사실 더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더 뚫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애들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터넷 상에 어떤 그 웹브라우저를 차단을 하거나 혹은 앱을 깔지 못하게 차단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메신저라든지 심지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사전에서 웹브라우저를 뚫어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고 놀랍거든요. 사전? 네, 사전. 네네, 그렇군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인터넷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아이들과 아마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몇 분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굉장히 애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애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니 정말 나를 배신하고 정말 부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난다. 속았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자. 어느 정도는 인정하자.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게 될 때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뭐 거짓말도 가볍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약간 몰래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렸을 적에 몰래 무슨 뭐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경험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속이거나 뚫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육을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이렇게 앱을 쓰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시거나 애가 나를 속이고 애가 나한테 치팅을 쓰고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좌절하시면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되게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민은 해봐야죠. 아이들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잘 따라가서 아이들이 이러한 식으로 거짓말을 할 때 그런 걸 빨리 눈치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들은 저는 아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들과 이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너무 좌절하지 마셔라.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눈치챘으면 그 다음부터 못하도록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좌절하게 되는 건 제가 지금 교수님보다 뭔가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네.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십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게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꼭 알아두어야 하는 Z 세대들의 언어와 문화가 네. 어떤 게 있냐 질문이 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거 따라가시다 보면은 그런 문화 뭐 이런 내용들 아이들의 언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계속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저의 강의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한번 사용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이들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를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세대가 다르고 어떤 살아왔던 공간과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언어랑 아이들의 용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용어를 우리가 너무 사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유행어 같은 거 뭐 이렇게 쓰면은 아이들이 뭐야 왜 저래 막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기 힘들다는 부분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꼭 중요한 건 여기서 마음가짐인데 아이들이 어떠한 용어나 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주고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네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너무 이런 문화를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부분들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물론 배우려는 노력이나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결국은 아이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수시로 확인하는 건 사생활 침해일까요? 아니면 예방 차원의 관리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사실 저희 아이를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다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네이버 아이디 뭐 이런 아이디를 아이가 부탁했을 때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 이 질문을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이 입장에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내 아이디랑 비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너 아이디 비번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 당연히 사생활 침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은 사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부모가 계속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열어 말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입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메신저, 인터넷상의 어떤 메신저 상으로 혹은 이제 오픈 채팅 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범죄의 피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고 혹시 이걸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어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나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나름의 결론은 아이디와 비번을 확인하는 건 일종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 완전 무장 해제하고 완전 나한테 항복해. 사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잘 살펴보면은 이런 계정,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꽤 많이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12세 미만으로 우리가 12세 미만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언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좀 예를 들어서 사진들도 우리가 좀 약간 부적절한 종류의 사진들을 주고받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AI나 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소통을 좀 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SNS들이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들을 최대한 관리를 해야 돼. 다만 아이에게 완전 항복을 요구하지 말자. 아이를 좀 믿어주고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SNS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가 조심해야 해 라고 우리가 미리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아이한테 너 완전 항복해 너 나한테 다 내놔 다 보여줘야 돼 100% 투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아이들의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밀번호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네,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은 아직 비밀번호 바꾸는 기능을 그걸 아직 모르는군요. 그냥 앞으로 만약에 비밀번호 바꾸면 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저는 아이들한테 그럴 거예요. 서운하다. 지금 이걸로 지금 얘기가 네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좀 비밀을 가지고 싶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컸구나. 아빠가 좀 서운하다. 근데 아빠가 가르쳐 준 거 알지? 이런 거 가지고 위험하게 쓰거나 안 좋게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안전하게 썼으면 좋겠어.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 안전하게 쓸게요. 이제 비밀번호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 할 것 같은데요. 알려고 하지 않을 네, 거란 네. 말씀이죠. 뭐, 저도 제 아이디를 제 비밀번호를 저희 와이프한테도 안 알려준 그런 게 한 개. 와이프한테 당연히 안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 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욕구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앱은 뭘 사용하라. 네. 몇 세 때부터 뭘 제한을 좀 풀어줘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쭉 해봤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되게 국제적인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SNS들이 있잖아요. 이런 SNS에서 이제 부모 보호 기능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칙과 사항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런 것 통해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다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얼마만큼 사용하면 해가 되고 얼마만큼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 얼마 이하로 그래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딱 규정화된 원칙은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어떤 연구를 살펴보면은 1시간 이상 쓸수록 어떤 우울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SNS를 이런 스크린 타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면 우울감이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1시간 이내로 쓰면 오히려 이제 소통이 늘어나서 우울감이나 이런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연구들도 있었거든요. 오해가 되기 쉬운 게 그럼 1시간만 아이들이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제가 시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자꾸 시간을 가지고 제한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초 이내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콘텐츠나 아이들이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김현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와 응원의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그 1분 메시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수고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끝으로 토크 콘서트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유튜브로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설명란과 채팅 공지에 있는 만족도 조사 설문 URL에 접속하시어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부모님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